오늘도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열심히 일하면서 보냈습니다. 아, 일하면서 보내셨어요? 쉬면서 보내셨습니까? 일은 없었습니다. 네.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쉬었다는 거예요? 안 쉬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일은 없었습니다. 네, 아무런 알겠습니다. 일도 없고. 네. TV엔 계속 김성환이 나오고 뭐 그런 고통 속에서. 네. 자, 설 명절 지난 첫날인데요. 2월 13일 신문들은 일면으로 어떤 소식 다루고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신문 일면 두 개 신문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발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선일보와 한겨레죠. 예. 어떤 게 보이세요? 대학 학자금 중산층까지 국가가 지원한다. 그걸 큼지막하게 일면 머리 기사를 올렸고요. 예. 그다음에 제3지대 빅텐트 4개 세력 합당 뭐 선언했다. 이 설 그러네요. 연휴 딱 직전에 이제 예. 4개 세력이 합당을 선언했잖아요. 그 네. 소식.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이승만의 산 재조명. 이렇게 하면서 오른쪽에 이렇게 흘린 기사가 있죠. 위에서 아래로. 영화죠. 건국전쟁이 예. 24만 명을 돌파했다. 예. 영화가 24만 명을 돌파한 게 일면 기사군요. 근데 뭐 이승만 그 건국 대통령 만드는 거에는 뭐 조중동 다 모두 보수 신문들이 그동안에 뭐 주장을 해왔던 부분인데 유독 건국전쟁 영화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이렇게 앞장서서 부풀리는 흥행을 계속 좀 부추기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겨레 신문도 다시 한 번만 그 앞서 화면 보여주실래요? 네. 예. 그래서 한겨레 신문까지 얘기를 하고 저희가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한겨레 신문에서는 조선일보에 없는 기사가 하나 있어요. 예, 조국 문 전 대통령 만나서 신당 창당을 뭐 논의했다. 문 맞습니다. 불가피성. 예. 예. 모든 6개 신문 가운데 유일하게 조국 기사를 일면에 올린 게 한겨레 신문이에요. 나름 굉장히 의미부여를 했다는 뜻이 되겠죠. 네, 그리고 네. 조선일보는 건국 전쟁을 유일하게 일면에 올린 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하고 한겨레 저희가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첫 번째로 얘기할 거는 그래서 건국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네. 조선일보 1면에도 나왔고 4면에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건국전쟁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뭐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개봉 11일 만에 24만 관객을 돌파했다. 근데 또 하필이면 올해 다큐 영화 최고 흥행 기록이 기류의 김대중이거든요. 맞아요. 기류의 김대중이 지난달 10일 개봉했는데 관객이 12만 2천여 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시각에서 볼 때는 김대중보다 이승만이 훨씬 뛰어난 인물 아니냐 뭐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튼 24만 대 12만 이걸 좀 부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합 사면에서도 관련 기사를 썼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좀 크게 썼어요. 네. 그러니까 야당만 하던 영화 정치가 여당 내에서도 지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예. 노랗게 이렇게 줄쳐서 저희가 보여드렸잖아요. 설 연휴 줄줄이 인증샷. 그래서 그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영화 본 사람들, 정치인들 이렇게 쭉 이렇게 사진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이런 내용까지 보도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사실 문학계, 특히 이제 문학계는 보수 진영에서 볼 때 진보 좌파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곳이다. 그런 시각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기류 김대중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서울의 봄에 대해서도 보수 진영에서 볼 때는 뭐 보수 진영 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아닐 것 같고요. 하여튼 전두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그런 진영 쪽에서 볼 때 매우 불편한 영화잖아요. 그렇죠.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바라볼 때 이번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좀 불편하게 생각했을 법하거든요. 1,000만 관객을 돌파했을 때. 그런데 오랜만에 보수가 환호할 수 있는 영화가 등장했다는 데 대해서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틀 안에서 제가 말씀드려서 크게 흐름은 그런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보수 정치인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김민하 평론가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에게도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명절에 두 분 만나서 뭐 따로 만나신 거 아니죠? 아니 명절 때 제가 방송 나오는 거 보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다 그러는데 도대체 뭐 한 거야? 그럴 때 없으세요? 그 화면에 내가 아닌 다른 평론가가 나오면 기분이 좀 안 좋아집니다. 왜 나 자리인데?
왜 난 그렇다기보다는 왜 난 집에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할 때 없으세요? 왜 나는 아무도 안 불러줄까? 그렇죠. 왜 난 섭외가 안 되지? 이런 생각하면서 네. 아니, 가끔 네, 그럴 때도 있다. 네. 아니, 괜히 이상해지네. 그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닙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이 영화를 봤습니다. 봐서 12일 날 설 연휴 마지막 날에 이 영화를 보고 당 관계자들하고 보고 얘기를 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중요한 결정을 적시 제대로 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거하고 농지개혁을 해낸 것 두 가지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많이 달았을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모든 게 미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 결단에 대해서 충분히 곱씹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과거에도 보셨을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 할 때도 이승만 전 대통령 농지개혁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이제 농지개혁처럼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면 그건 뭘까라고 얘기하면서 이민정책과 관련된 이민청을 만들어가지고 이 시대에 맞는 뭔가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그러한 종류의 결단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자신이 밀고 있는 정책 아젠다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뭔가 평가를 연결시켜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기자들이 여러 가지 또 물어보잖아요. 또 덧붙이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제 86 청산론, 그다음에 운동권 특권 청산론 이런 거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독립운동가들이 폄하했던 친일파들의 논리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받아쳤습니다. 어느 독립운동가가 돈봉투를 돌리고 룸살롱에서 쌍욕을 하는가.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표현이다. 운동권 특권 세력은 독립운동가들과 비교될 수 없는 세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86 청산론을 친일파의 논리하고 비교를 한 거지 86을 독립운동가랑 비교를 한 거 아니죠. 근데 아무튼 늘 얘기를 하면 이렇게 다른 이게 사실은 논리학으로는 오류인데 늘 이렇게 논리적 오류를 들어서 우리의 어떤 정서를 이제 자극하는 이러한 논리를 비껴가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의 조선일보의 반응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기왕에 이제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네. 혼자 길게 얘기하면 안 좋아하시지만. 네. 그 두 개만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가면은 만물상이라고 또 있거든요. 만물상이라는 코너에서도 막 흥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좋은 현상이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할까? 다른 신문은 이렇게까지 흥분하진 않거든요.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도 했잖아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도 막 과거부터 막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은 누굴까를 이제 조선일보 같은 보수 언론들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뭘까? 이 사람들은 뭔가 이 보수 신문, 보수 세력이 볼 때 지금 뭔가 핵심 코어 지지층이 늘어날 수 있는 어떤 이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핵심이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을 가지고 있다. 근데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기점으로 해서 등장 기점으로 해서 이 영화 이런 상품을 뭔가 영화관에다가 갖다 놨는데 이 정도로 좀 늘어나는 걸 볼 때는 이 핵심 코어 지지층이 늘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망을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흥분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한동훈 씨 그 비논리적인 화법이나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에 거는 여권의 기대가 뭔지 이 기사 안에 코멘트가 있어요. 여권에서는 이전 대통령을 그러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을 독립과 건국을 위해 애쓴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로 재평가하는 흐름이 40 총선에서 여권 지지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가 반영됐다. 아, 이게 핵심이네요. 네. 여권 지지로 이어질 거다. 그래서 조선일보도 띄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더 정답인데 자기 얘기를 자기가 할 수 없잖아요. 조선일보가 그래서 띄우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그런 문구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승만 전 대통령도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공과가 있다. 공과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전두환은 왜 공과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안 하죠?
왜 안 하죠? 왜 지금 두 분이 저를 이렇게 쫙 때려봐. 왜 안 할까 우리는 전두환에 대해서? 왜 안 할까요? 네.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했고 그리고 쿠데타하는 과정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찬탈하기 위해서 국민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독재를 했고 평가할 필요가 없이 평가가 극명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어떤가요? 전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4.19 혁명에 대해서 검색을 하잖아요. 위키백과나 이런 데 딱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사진이 뭔지 알아요? 이승만 동상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승만도 그 우리 구소련이나 뭐 얘기했던 것처럼 이승만도 자기 그 우상화 작업을 했거든요. 스스로 네. 독재를 하면서. 그거 국민들이 4.19 혁명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승만 동상을 끌어내려요. 그리고 파괴해요. 이승만이 그 마지막에 학생들 시위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직접 지시 안 했다고 나중에 그런 얘기는 자기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결국은 국민을 죽이잖아요.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죽인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견디지 못해서 사실 강제로 끌어내려온 사람인데 그냥 형식으로는 그냥 스스로 하야선언하고 도망간 사람이잖아요. 망명했잖아요. 예. 국가 버리고 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뭐 6.25 때 버린 거는 뭐 그렇다 치고 그런 사람 공감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반공을 국시로 삼았던 사람이고 미국하고 무슨 한미 방위 조약을 체결을 해. 미국이 사실은 그때 미국이 우리나라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무슨 방위 조약을 체결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사실 의미도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가지고 공이라고 평가를 하면 이승만에 대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무슨 독립운동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상해 임시정부에서 탄핵당한 사람 아니에요? 이승만은? 그러니까 독립운동에서도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도 탄핵당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탄핵당한 대통령 둘을 꼽으라면 이승만 박근혜잖아요. 총뿌리를 겨눴던 대통령 하면 이승만하고 전두환. 이승만은 다 해당이 되네? 근데 이승만을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는 게 우리의 국가의 정통성을 세우는 거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영화가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우리 같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네. 하는 비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막 반박을 하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러한 비판을 초래한 어떤 행위들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고 또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설명하는 얘기인데 전두환도 그럴 수 있어요. 전두환도. 저도 그 그렇죠. 관련 기사를 보니까 그 네. 장면 지금 말씀하신 장면마다 이승만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됐다. 막 눈물을 그렇죠. 흘렸다. 조선일보가 오해했구나. 그렇죠. 그런 조선일보가 내용이에요.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가령 근현대사에 대한 어떤 역사에 대한 논쟁에 이런 걸로 가면은 그렇게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물론 이제 어떤 것들은 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어떤 사소한 것들은 뭐 오해한 것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이승만 전 대통령 독재자다라고 하는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지금 이 영화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팩트를 뒤집을 수는 없다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영화이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영화이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방식이거든요, 이거는. 뒤집어 얘기하면은 지금 그동안 조선일보라든지 이런 보수 세력들이 주장해온 어떤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민주화에 대한 어떤 민주화에 대한 어떤 성취에 힘입은 또는 그것을 어떤 좀 평가하는 어떤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그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이게 민주화를 뭐 굉장히 좀 뭐랄까요, 뭐 미화하는 민주화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뭐 미화하는 또는 뭐 그것을 뭐 포장하는 또는 그것을 통해서 현재의 정치 세력을 뭔가 이렇게 정당화하는 그런 영화들이다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 불편해하고 그러다가 자기들이 이제 그것도 사실 국민 정서상 국민들이 뭐 그것에 대해서 꼭 그러한 어떤 시각으로 본 게 아니라 실제로 민주화 운동에서 뭔가 이제 일어났던 어떤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나름대로 평가하면서 그 영화들을 보고 그 역사를 바라봐 오면서 네. 사실 그 영화들에 대한 어떤 감정이 생겨났던 거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보수 언론이 막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국민들이 그 보수 언론의 어떤 지적을 보면서 아 참 이런 것도 생각해야지 뭐 이렇게 봤느냐 그렇다기보다는 영화를 열심히 본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것의 어떤 비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국민들이 어떤 마음을 바꾸지 않으니까 아 이렇게 하는 건 안 될 것 같고 우리도 이런 영화를 만들어야 돼 그럼 아예 이렇게 가면서 지금 이 얘기가 이 보수 언론의 평가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언론은 언론의 입장에서 이 어떤 동일한 시각과 잣대로 이걸 평가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민주화와 관련된 코드를 다룬 영화들을 보던 잣대로 이 영화를 평가를 하면 예. 지금 조선일보가 이런 태도로 보도를 하면 안 되죠. 마찬가지 잣대로 이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미화하고 이렇게 왜곡을 하고 더군다나 이것도 이건 왜곡과 어떤 이러한 부분들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언론의 역할을 맡게 한다면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요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일면과 사면에 이어서 아예 이렇게 많은 지면을 배치했다는 것은 분명히 네. 의도가 있는 거죠, 그죠? 김민하 평론가 설 연휴 기간 동안에 혹시 건국전쟁 보고 온 거 아니에요? 안 몰래? 봤습니다. 몰래 보고 온 거 아닌가? 아니 제가 뭐 영화관에 안 너무 가- 설명을 자세하게 해가지고. 너무 하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가지 해가지고 않고 혹시 의심스러운 것 같아요. 하여튼 저 슬픈 사람이에요. 영화관에 가야 되는데 영화관에를 네. 자, 그리고 그 기사 옆에 아주 눈에 그 가시를 박는 것 같은 기사가 하나가 있었어요. 네, 아까 종합면 굉장히 기사 중에. 특이한 예, 배치입니다. 아까 종합면 아까 조선일보 사면 보여줬던 한번 거 보여주세요. 조선일보 사면. 오른쪽에. 예. 지금 아까 야만하던 영화 정치가 여서도라고 하면서 정치인들의 인증샷과 그 발언을 소개했던 기사 바로 옆에 배치를 뭘 해놨냐면 넷플릭스 드라마 속 초밥 먹는 4.4.21 죄수 이재명 연상돼 논란이라고 하면서 그 초밥을 먹는 장면 자체를 사진을 넣었어요. 그리고 보수 유권자들이 보면 조선일보 구독자들이 보면 그거 좀 얼마나 흥분할 만한 소식이에요. 왼쪽에 있는 건국전쟁에 대한 얘기를. 그런 다음에 눈만 살짝 돌리면 이재명 얘기가 이렇게 확 꽂힐 거 아니에요. 확 기분이 나빠질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요? 뭐 독자 입장으로 제가 해석을 하자면 뭐 그렇다고 하는 건데 아마 기사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범죄 스릴러물이잖아요. 네. 웹툰이 원래 원작이라고 하는데요. 살인을 저지른 남자와 그를 쫓는 형사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인데요. 그러니까 초밥 먹는 4,422일 죄수라고 하는 그런 이제 드라마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등장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건설사 대표 정영국 회장 캐릭터가 이재명 대표를 연상케 한다는 거예요. 반백의 머리하고 안경을 쓴 배우 모습이 이재명하고 닮았다. 예, 아까도 아까 그 닮았어요. 기사에 뭔가 나오잖아요. 닮았어요. 네. 뭔가 좀 이미지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 중에 형 회장의 손녀 이름이 형지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 이재명 대표 형수 욕설 논란이 연상되게 이름을 지었다 이런 거고요. 예. 수감된 이 형 회장이 접견실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초밥을 먹는 장면이 논란이 또 되고 있는데 법인카드 유용 의혹 얘기 나왔을 때 김혜경 씨가 초밥 10인분 집에서 배달시켜가지고 법인카드로 계산했다. 그게 논란이 됐잖아요. 그게 또 연상이 된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죄수번호 4,421번이 대장동 사업자가 챙긴 수익 4,421억 원과 또 일치한다. 근데 이렇게 다 모아놓고 보니까 전 처음에 그 기사 볼 때는 뭐 우연이지 이걸 이렇게까지 했는데 다 모아놓고 보니까 너무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쪽 드라마 제작한 쪽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는 사람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독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왠지 이재명을 자꾸 겨냥해가지고 만든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을 받는 모양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건설사 회장님이 어쨌거나 감옥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나란히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눈에 띄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일종의 뭐 편집으로서는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제 이런 기사는 지금 이런 기사는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야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갑론을박하고 뭐 이럴 수 있느냐 화내고 뭐 이럴 수 있는 성질의 것일 수는 있지만 지금 종이신문에 기사를 써가지고 이렇게 배치할 만한 것이냐 이게 사면에다가 종이신문에 나오려면 이게 실제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가 이 극본을 쓰고 이 캐릭터를 배치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취재가 돼야죠. 그 정도의 취재가 된 다음에 우리 조선일보가 취재를 해보니까는 실제 이런 의도였다고 합디다. 최소한의 이런 게 있어야지 기사를 쓰는 거지. 네티즌들이 이렇게 얘기합디다라고 그 취재한 다음에 기사를 배치하면은 종이신문이 뭐가 됩니까? 종이신문을 이렇게 만드는 게 어딨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거의 전형적으로 쓰고는 싶은데 책임 회피할 때 쓰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이신문을 만들면 이거는 제가 볼 때 종이신문 이렇게 만들면 하루에 종이신문을 100면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거를 100면짜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신분 윤리의 파탄이에요. 이런 기사를 배치하면 안 되죠. 자, 조선일보의 의도를 하나 더 볼게요. 김대중 칼럼이 있었는데요. 저 이 칼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거는 거의 오늘 모든 신문을 통틀어서 백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김대중이 어떤 사람인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고 어떤 칼럼을 써왔는지도 아실 거예요. 보수 언론이 보수 정권 더 비판해야 하나라고 하면서 물음표를 이렇게 찍었어요. 어떤 내용은 내용인가요? 우리 김이나 평론가가 소개해 주시죠. 그동안 이 자리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른바 보수 언론들이 김건희 여사 이 명품백 논란과 관련돼서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통령실 대응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차례 재밌게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좀 불편한 어떤 심기를 드러낸 그런 칼럼이에요. 그래서 지난 1월 말에 조선일보 비평란에 독자 권익위 기사 제목이 실렸는데 제목이 보수 언론이 보수 정권을 더 날카롭게 비판해야 라는 제목이더라. 그래서 그 얘기가 뭐 있는데 그러니까 언론이 권력을 비판해야 되는 거는 맞다. 그런데 이제 보수 언론이어서 꼭 보수 정권을 더 비판해야 되는 거냐. 예. 그게 오히려 여기서 이분 표현에 의하면 좌파 정권의 득세를 도와준다. 오히려 그게 그런 모양새일 뿐일 것 아니냐. 그리고 좌파 언론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좌파 언론은. 그러니까 조중동은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해도 보수 정권을 비판을 하지만 좌파 언론은 좌파 정권이 집권해서 하면 비판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러면 보수 정권이라는 곳은 동네북 아니냐. 집권을 하면은 좌파 언론과 보수 언론이 공격을 하게 되고 좌파 정권은 과연 좌파 정권이 집권을 한 것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좌파 정권은 집권을 해도 좌파 언론은 공격에 받지 않으니 아니, 점점 흥미로워지는데요. 이게 네. 결론을 어떻게 내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과를 요구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사과를 해봐야 좌파 언론의 공격의 빌미가 될 뿐이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상 여기 그렇게 대놓고 쓰진 않았지만 결국 이 취지를 해석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나 이런 것들은 그만 요구하고 그러지 말고 건국전쟁 얘기나 하자. 그래서 이렇게 끝납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의 일생을 그린 영화 건국전쟁이 많은 국민의 관심 아래 상영 중이다. 모처럼 광의의 보수 언론이 작동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디올백 사건이 그 흐름을 막는 보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김대중 그 씨가 볼 때는 일종의 가치전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중요한 게 뭐야? 김건희 명품백이야? 아니잖아. 민생이나 이런 문제들이 정말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런 얘기들은 안 하고 김건희 명품백과 관련해서 보수 언론들이 너무 지나치게 비판하잖아. 그러니까 가치를 지금 뒤바꿔서 뒤집는 거 아니냐. 가치 전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 비판은 그동안에 해왔지만 이제는 비판하지 말자. 가치 전도 현상이 생기니까 가치가 뭐가 중요한지를 판단을 못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핵심과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서 건국전쟁 얘기를 지금 꺼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조선일보는 이제 입 닫아야 될 것 같아. 명품 디오르백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디올백에 대한 비판이나 그러한 기사는 더 그만하자. 이제 비판 그만해라. 대통령이 언급했고 일단락 됐으니까 넘어가자. 이런 얘기군요. 결국에는. 네, 맞습니다. 오늘 신문 쭉 보면 뭐 뒤에 말씀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쭉 보면은 전반적인 기류,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문제는 우리는 전혀 그게 뭐 일단락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일단락 지었다 이제는 일단락 짓고 이제는 끝났다. 민생 드라이브로 가자 이런 분위기가 역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거기서 이제 이념 드라이브를 같이 가고 싶은 모양새인 거고 결국은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이 기점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오늘은 좀 눈에 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왜 조선일보가 건국전쟁을 띄우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칼럼 내용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니까 보수는 정말 치밀한 거야. 조선일보는 진짜 치밀한 신문인 거지. 자기 지명과 칼럼이나 이게 어떻게 그 악귀가 맞아 떨어져서 움직이는지가 한눈에 보이잖아. 탁 이렇게 네, 맞아요. 각이 서 있군요. 그러니까 좌파 언론은
그걸 잘 못해. 제가 볼 때는. 김대중 씨는 잘한다는데요. 그러면 그쪽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잘 못해요. 제가 볼 자, 때는. 두 번째 기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조국 신당 가시화 한겨레에서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한겨레 일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예, 한겨레 일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조국 문 전 대통령 만나 신당 창당 문 불가피성 이해 이 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앞서 저희가 좀 소개해드렸잖아요. 예. 종합면에서도 한겨레 신문이 관련 기사를 썼거든요. 네. 육면이죠. 일면에 이렇게 올린 이유가 왜 일면에 한겨레 신문만 이렇게 일면에도 관련 기사를 올렸을까? 일단 굉장히 드라이해 보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만났고 그 전에는 이제 봉하마을 갔었던 거잖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 참배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서 만나서 문 대통령하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가 그 내용을 아주 드라이하게 일면에다 올렸어요. 근데 우리 보통 이제 신문을 읽을 때 왜 이걸 일면에 올릴까 이렇게 생각할 때 일면만 보면은 그 의도가 잘 안 드러나잖아요. 네. 우리 아까 건국전쟁에 대해서도 칼럼까지 가니까 조선일보의 전략은 이거야. 이게 보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겨레 신문 종합면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한겨레 신문이 조국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민주 조국 신당 가시화의 곤혹 중도층 표심 악영향 우려 이렇게 제목을 뽑았군요. 한겨레 신문이 뭐 좌파 정권은 아니지만 좌파 야당은 비판하네. 좌파 언론이 그 김대중 말이 좀 틀리네요. 네, 신문을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한겨레 신문이 왜 일면에 올렸는지가 제목에 그냥 다 드러나요. 불편해. 이번 선거에 악영향 끼칠 거야. 그 전에 한겨레 신문이 사설로 조국은 정치하지 마라는 네, 내용의 사설을 실었거든요. 예. 중도층 표심 악영향 우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조국 그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찾아가서 예방하고 갔을 때 조 전 장관이 신당 창당 의지를 밝혔다고 하잖아요. 근데 문 대통령이 그걸 말리지 않았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을 당시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검찰의 표적이 됐고 그래서 가족이 도륙을 당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잖아요.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불편한 마음을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 이게 더 클 수 있고 그래서 조 전 장관이 검찰과 윤석열 정권하고 제가 싸우는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제 한 몸 가루가 되도록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문 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마라고 말을 못하는 처지일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민주당 내부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조 전 장관은 그러면은 신당을 창당하면 조 전 장관이 만든 신당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이제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곤혹스럽겠죠, 사실. 네.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느 언론은 오늘 보면은 예. 동아일보였는가요? 끝에 이제 이렇게 써놨습니다. 기사를 이제 이 기사를 여러 언론들이 각기 이제 다른 시각으로 많이 보도를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취지거든요. 민주당은 곤혹스러워한다. 가령 이제 지금 예를 들면은 과거에 조국의 강 이런 표현 많이 썼잖아요. 맞아요. 예. 조국의 강 가까스로 건넜는데 이번에 이제 또 다시 건너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뭔가 비례연합정당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따로 만들 경우에 필연적으로 그 논쟁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례연합정당에 들어오는 대상이냐 아니냐. 맞습니다. 이 논쟁을 또 해야 되는데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이제 한겨레 기사 제목에 들어 있는 것처럼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신당과 같이 하는 민주당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될 것이고 들어오지 않게 되면은 않는 대로 또 이제 강성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언론에 의하면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분들이 그럼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을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또 이제 이 지지층에서 혼란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딜레마일 텐데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난감했을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이 찾아와가지고 신당 창당한다고 할 때.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지 마쇼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고 예를 들면은 저처럼 젊어서 하지 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런 분도 아니고 다 고집이 있는 분들인데 결심하고 왔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하지 말란다고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탈당하지 마세요.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계속 정치를 하려면 민주당에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게 민주당이 이렇게 곤혹스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요? 민주당에 합류해서 당대표의 지휘하에서 활동하세요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이상해지는 게 왜 이상하냐면 지금 안 그래도 예를 들면 임종석 전 실장 공천 문제 때문에 지금 맨날 기사에 나고 오늘도 신문에 또 있어요. 임종석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가 나는 지금 몇 주째 이거를 갖고 얘기하는 것도 참 재밌는 얘기인데 한겨레 조국 기사의 뒷부분에도 붙어 있어요. 그 얘기가. 그렇죠. 신명 파이트 이렇게. 임종석 전 비서실장 공천 합니까 안 합니까? 어제 채널A는 단독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데 저 험지로 가라고 하더군요. 근데 그 명분이 뭐예요? 지금 당내에서 반발하면서 임종석은 안 됩니다 하는 명분이 뭐예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나오면 86 심판론, 그다음에 문정권 심판론 이런 데 불붙을 수 있어서 지금 이른바 친명 주류 뭐 이렇게 언론에서 이름을 붙여놓은 네. 지금의 어떤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거 부담스럽다. 이런 스탠스다. 뭐 지도부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주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찬가지 논리에서 보면은 조국 전 장관이 예를 들면 민주당에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면 출마를 한다든지 이런 그림이 됐을 때 그러면 이 지도부 내지는 주류 입장에서 공천을 보장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똑같은 딜레마에 부딪힐 거거든요. 전 정권 심판론 내지는 조국 심판론 이런 거 또 얘기할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이건 그러면은 거의 끝판왕이 등장하는 것 같은 효과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 문제만 갖고도 이렇게 골치 아픈데 조국 전 장관 문제가 이렇게 돌출돼서 나오는 순간 똑같은 어떤 분열이라든가 똑같은 걱정을 또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에 남으세요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거고 문재인 전 대통령 더군다나 지난번에 문명정당 얘기하면서 이걸 어쨌든 봉합을 해놓은 거잖아요. 지금 이 문제를 네. 뭐 봉합이 실제 됐는지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봉합을 해놨는데 거기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또 조국 전 장관은 민주당에 있으세요라고 했는데 공천을 못 받으면 이상해지는 거고 그것도. 그러니까 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조국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안아주시는데 굉장히 따뜻한 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약간 고개를 이렇게 기대는 듯한 사진이었거든요. 근데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본인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야박하게 내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문 전 대통령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착하려고 해. 너무 착해. 그러니까 두루두루 너무 착한 것도 문제예요. 몇 고 끊을 땐 몇 고 끊을 줄 알아야 돼, 사실은. 그럼 평론가님께서 보실 때는 어쨌거나 냉정하게 말해서 이번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그건 뭐 분명할 것 같아요. 그럼 평론가 입장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건 뭐 신문을 분석하고 이런 입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당 심판론이 작동하고 있는 선거예요. 더 강력하게 작동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이른바 김건희 뭐 명품백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정과 정의는 이미 다 같이 다 쓰레기통에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고발 사주 사건 자기들이 하고 난 다음에 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뭐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가 이전에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을 전부 다 권력 잡고 나니까 전부 다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 그리고 민생 물가 뭐 이런 문제들 제대로 안 챙기고 계속 외유어 나가듯이 대통령이 딴 것만 했잖아요. 네. 그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심판하고 싶어요. 특히 중도층까지도 별로 여론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당 심판원이 작동하는 선거에서 야당 심판원이 어느 정도까지 작동할 거냐. 그럼 선거판에 일종의 프레임이 부딪히기 시작하면 희석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조국 다 건너버렸어. 그런데 조국을 다시 소환해가지고 데리고 와요. 운동권 척결하겠다 그러고 청산하겠다 그러고 뭐 도덕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마당에 조국 사태 소환해가지고 조국이 나와서 내가 정치하겠습니다 이러면 야당 심판론 또 나오지 않겠어요? 여당 심판론만 작동하는 건 아니에요. 과거 선거 사례를 보면 야당 심판론도 만만치 않게 작동할 수 있어요. 바로 직전 선거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21대 총선이 야당 심판론이 작동한 선거였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념 지향도 당시에는 진보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던 측면도 있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미래통합당이었나요? 자유한국당이었나요? 자유한국당이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지난 총선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거부감이 심했고 그랬기 때문에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높았지만 코로나 사태의 영향도 있었지만 그 부분도 작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선거에서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엄청난 의석을 얻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엄청났죠. 예. 근데 이번에 선거에서 뭐 200석, 뭐 180석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던데 진짜 그렇게 얻고 싶으면 그런 야당 심판론이 제기되지 않을 만큼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다 물 타고 있잖아요, 지금. 온정적이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자기가 얘기하는 윤석열 정권 검사 독재 정권 심판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아까 우리 김대중 선생이 말한 가치전도 현상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여기 있는데 제가 가가지고 싸우겠습니다 그랬는데 이거 다 허물어뜨리고 있잖아 지금. 근데 이게 바람직한 건가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김민하 평론가? 이제 지금 민주당의 상황에서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선거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당 심판론 이런 것들을 계속 키워가려는 이런 것들에 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수는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정치의 전선에 나서지 않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이 반드시 정치의 전선에 나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 지금 뭐 여러모로 재판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2심의 지금 결과가 실형이 나왔죠. 그렇죠. 이 당의 입장에서 예를 들면 공천을 준다거나 이럴 수 없는 결과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네. 그것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이 어떤 신원이라든가 그리고 또는 뭐 재판 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 이전에 예를 들면 검찰 수사나 이런 것들을 내가 너무 과하게 받았고 그것이 억울하다든가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네. 그것을 선거라는 어떤 그러한 장에서 내가 출마함으로써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민주당이라는 그러한 어떤 진영의 어떤 그 승리를 위해서는 뭐 정치의 전선에 나서지 않는 것이 답이겠죠.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인지 어떤 결심인지 잘은 모르겠어요. 사실 신당을 창당한다는 논리가 어떤 논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고향 부산에 네. 가가지고 입장 맞습니다.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그거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기다려보시죠. 어찌됐든 뭐 신당으로 민주당의 그 비례연합정당에는 민주당이 넣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그럼 별도의 신당을 만들던가 지역구 출마를 해야 되는데 뭐 오히려 지역구 출마 저는 부산에서 그냥 출마해라 무소속으로. 부산에서 출마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차라리 살아 돌아와라 할 것 같으면. 그게 본인의 명예에 보기엔 더 낫지 않나 싶은데.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나을 것이다. 오히려 자기 신당 만들겠다고 해도 민주당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 신당 만들어서 어느 정도 존재감을 자기가 과시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3% 이상 득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오늘 민주당의 득표만 뺏어가고 그냥 그 민주당 의석만 허공에 날려버리지 않을까라고는 우려도 좀 됩니다. 예, 그 조선일보 일면의 첫 번째 기사가 국가장학금이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대학장학금 중산층까지 국가가 지원한다. 자, 이 기사가 다른 신문에서는 잘 못 봤어요. 근데 조선일보에서는 이 기사를 굉장히 크게 다루고 뒤에도 또 추가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이거 어떤 조선일보만 내용일까요? 보도한 기사예요. 이쪽 네. 조선일보 단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네도 일면 머리에 올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신문에는 관련 기사가 없어요. 예, 어떤 내용이냐면은 대학 학자금을 중산층까지 국가가 지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전체 대학생이 한 230만 명인데 그 가운데 100만 명 정도만 지금 지원받고 있거든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국가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소득 하위 80%까지 그러니까 가장 최상위층을 빼고는 다 지원해 주는 방안들을 검토 중에 있다. 그리고 주거비 지원도 검토 중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네. 그리고 종합면 안에도 이제 관련 기사를 또 썼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여기에도 이제 그 왜 기사를 썼는지가 드러나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후인 지난달 14일 처음으로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 참석을 했는데 예. 대학생 학비가 주요 안건으로 이 자리에서 올랐더라. 한동훈 위원장이 또 어김없이 들어가죠. 우리 조선일보 한동훈 위원장 정말 좋아하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 위원장의 공으로 슬며시 이렇게 넘겨주는 듯한 모습을 좀 띄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의문이었던 거는 이게 보통 이렇게 신문 일면에 날 때는 이러한 뭐 대책이 발표됐다든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뭐 이런 어떤 액션이 있어서 보통은 새로운 기사로 뜨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없는 것 같던데도 일면하고 이렇게 여러 추가 기사가 났네요. 뭐 여러 이제 루트가 있겠죠. 기자가 열심히 취재해서 뭔가 한다는 거. 이런 움직임이 있네. 그리고 취재해가지고 갖고 오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주머니에다 슬쩍 이렇게 찔러주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볼 땐 슬쩍 찔러줬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KBS 특별대담 이후에 프레임을 좀 바꾸려고 하잖아요. 김건희 명품백은 지나간 일이야. 아까 김대중 칼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민생에 올인할 거야.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생에 올인하는 정책의 한 일환으로 다음 달 초쯤에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방안이 발표될 것이다. 조선일보 기사에도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캐비넷 안에 넣어놓은 거 아니면 지금 책상에 올라와 있는 거 하나 이렇게 조선일보에 슬쩍 넣어주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저는 하고 있는데요. 넣어주는 거 받으면 일면에 넣어주죠. 일면에 띄워주죠. 왜냐면 우리만 줬으니까요. 아,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기초 차상위 계층 모든 자녀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만 받도록 지금 돼 있거든요. 나머지는 소득에 따라 연간 350에서 570만 원을 지원받는데 예. 이런 혜택을 차상위 계층을 제외한 80%까지 확대한다. 근데 이런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근로장학금 지원 예산이 연 한 4,335억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연간 1조 5천억에서 3조 원 정도를 추가로 투입해야 된다. 이 정책을 도입하게 되면 네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 쓸 때는 굉장히 많고 돈은 안 쓰겠다고 하면서도 이런 건 또 지금 돈 쓰겠다고 하는데 어디서 이 돈이 나오는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예. 관련 기사 그 밑에 또 있어요. 못 쓰고 남긴 초중고 교육 예산이 연간 7조 5천억 정도가 되는데 이걸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거예요. 지금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교육재정 교부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자 학생 숫자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쓰려고 해도 지금 못 쓰고 남아 있는 돈이 계속 지금 수년째 남고 있는데 이게 2022년 한 해에 총 7조 5천억이나 됐다. 그러니까 이걸 빼가지고 국가장학금으로 쓰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열받네요 좀. 네. 아니 왜 내용 자체는 근데 좋은 이거 사실은 내용인데. 제가 네. 궁금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없었던 제도니까 제가 조금 어설프게 이해를 해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국가장학금이라고 하는 게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빌려주는 거죠. 예, 예. 아니, 빌려주는 거잖아요. 이게 국가 장학금이 있고 장학금은 이제 지원해 주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학자금 대출을 해주는 게 있고 그걸 지원해 주는 게 따로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말씀하신 이제 주거비 지원이 따로 있고 따로따로 있는 거죠. 아, 다 근데 따로따로 있습니다. 지금 예. 얘기하는 건 그걸 다 어쨌든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말씀- 왜 아까 열받는다고 하셨어요? 그 외워하는 건 그럼 초등학교를 더 좋게 만들든지 중학교를 좋게 만들든지 뭐 여러 방법도 있는데 이거를 네, 등록금에다가 이제 넣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용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니 근데 차라리 그럴 거면 우리도 독일처럼 등록금 공짜로 해주면 안 될까? 그런 안 되나?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저는 예산 조금만 더 집어넣으면 등록금 공짜로도 해줄 수 있어요. 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등록금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나 이런 건 대학의 교정에서도 많이 했는데 그때는 그게 불순한 의도라고 그렇게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런 거를 해주는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장학금을 많이 준다면 좋은데 예. 장학금 많이 준다면 좋은데 저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좀 시선이 묘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막 써놨습니다. 예. 이 3면에 보면은 제목이 이제 국가장학금 대학생의 80%까지 확대 주거비도 지원하기로 좋은 제목인데 쭉 내려가다 보면은 예.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포퓰리즘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부유층까지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네네. 확대를 하면서도 포퓰리즘으로 가지는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굳이 한마디 하고 또 밑에 보면은 등록금 비싸고 6년제. 의대는 어떻게 하나? 이 제목이 또 기사에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학과 또 어떤 대학의 경우에는 이 단과대에 따라서 이 장학금을 지원하기는 하는데 그거에 대한 효용이 각자 다를 거 아닙니까? 예, 예. 저 같으면 그냥 뭐 사회과학대학을 다니다 말았는데 사회과학대학에 이제 심리학과를 하다 말았는데 예. 그런 데하고 의대하고 이게 장학금 지원받는 거에 대한 효용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각 대학이나 학과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 의대처럼 졸업 후 일정 소득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 무이자 혜택 대상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써놨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걱정은 일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장학금을 막 지원한다고 할 때 이게 혹시 포퓰리즘 논란이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논란으로 갈 것 같은데 생각하지만 이렇게 기사에 조금 쓴 다음에 얘기 안 하는 거죠. 사실 원래 조선일보 스탠스에서는 이런 대책이 나오면 비판을 막 해야죠. 또 포퓰리즘으로 가나요?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하노?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이상했어요. 그렇죠.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특별히 우리만 지금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판은 또 안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데가 썼으면은 사설에서 썼을 겁니다 아마. 다른 데서 같이 썼으면은 사설에서 또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돈 풀기 이렇게 썼을 겁니다. 아니 좋은 근데 정책이긴 조선일보가 한데 이걸- 묘하네요. 네. 예. 조선일보가 이걸 단독으로 올렸잖아요. 예. 올리고 한국일보가 또 일면에 올린 기사가 조그마한 게 하나가 있어요. 다른 네. 데서도 쓰긴 썼는데요. 한국일보가 조금 더 의무부여를 해서 썼는데요. 저출산이 부위원장을 지금 김영미 부위원장이 네. 맡고 있잖아요. 좀 학자 출신인데요. 이 자리에 불도저라는 별명을 가진 주영한 전 산자부 장관을 기용했다.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주 전 장관으로 교체하는 건 KBS 특집 대담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에 올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저출산 문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라.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뭔가 미진했어 이렇게 네. 본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지금 대책을 또 쏟아낼 저출산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쏟아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특집 대담 이후에 어쨌든 김건희 문제 끝, 민생 이렇게 지금 뭔가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조선일보가 그 카드 중에 하나를 슬쩍 빼가지고 지금 일면에다가 보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또 보도한 게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 의료 재건을 포함한 지방 생존 전략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또 해요. 네. 뭘 이렇게 아니 그동안에 2년 동안 허송세월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뭘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내놓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그래도 학자금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준다면 좋은 거 아니야? 국가가 해준다는데. 접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 대출 못 받아서 또 힘든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맞아요. 예. 이자 부담 경감도 해준다 그러면 또 이거 환영할 만한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 기사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찾은 기사가 하나 있어요. 네. 이거랑 같이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조선일보 기사가 왜 허망하게 느껴지시는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어디 기사인가요? 사실 지난번에 이제 이 내용이 한번 논의가 됐다 뭐 이런 내용인데 뭐 머니투데이 등에서 이제 한번 다뤘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그건 언제 기사인데요? 1월 달에 1월이요? 네, 1월 한 달밖에 안 된 1월 11일에 네. 교육부에서 이제 발표한 게 이제 그때도 국가장학금 확대, 근로장학금 확대,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등등이 이제 나왔었어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걸 통해서 뭐 이 학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서 청년 215만 명에게 4,335억 원의 추가 혜택이 생긴다든지 등등의 이런 얘기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기본적인 교육부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당정이나 이런 데서 이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당정의 협의에 의해서 이건 이제 1월 10일 날 나온 기사잖아요. 네. 근데 이 기사에 보면은 이 지난달 14일 그러니까 1월 14일이겠죠. 아마도 이 다음 때 이 고위 당정대 협의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후속 조치를 논의를 했고 이 기사에 의하면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더 키우자 이 얘기를 더 키우자. 그래서 더 키운 결과를 오늘 이 조선일보가 막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점점 저 얘기를 기본으로 해서 키우고 있는 거다. 근데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교육부가 예. 1월 11일 날 발표를 하잖아요.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등록금 경감 대책을 발표를 해요. 교육부가 발표를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월 뒤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참석한 자리에서 등록금 경감 방안을 논의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색해. 그 전에는 얘기 안 했나? 그러니까 제가 요 흐름을 제가 넓히셜로 네. 보면은 네네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교육부가 학자금 지원 대상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막 해서 하면은 야 뭐야 이게 3,000억 원을 3,500억 원으로 야 지금 총선 앞두고 더 키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숫자를 더 키워라. 기본 골격은 있는데 그 숫자를 더 키우면 어떻게 되냐면은 총 합쳐가지고 야 숫자 더 키워서 연간 1조 5천억 원을 3조 원 1조 5천억에서 3조 원 이렇게 숫자가 나와야지.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리고 아까 이제 저출산 고령이 주영환 부위원장을 주영환 씨로 바꾼다 이 얘기 있잖아요. 네. 그 얘기 뭐냐면 이분은 기재부 출신이거든요. 그 전에 김영미 부위원장이 학자 출신이잖아요. 네. 그 전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을까를 종합적으로 보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겠다. 근데 기재부 출신이 오면은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나요? 이건 또 뭐가 되냐면은 돈이거든요. 숫자예요, 이것도. 앞으로 저출산 대책이 만약에 총선 앞두고 뭔가 발표가 된다면 그거 돈일 겁니다. 숫자일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고 아까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지방 의료와 관련돼 가지고 얘기 발표한다는 것도 결국 숫자 나올 거고 동아일보가 비슷한 느낌으로 보도한 게 있는데 이제부터는 민생뿐이야. 그렇죠? 이제부터는 민생뿐이야라는 느낌으로 또 보도한 게 있어요. 앞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생 토론회를 지금까지 했잖아요. 지방을 대상으로 해서 이 민생 토론회를 또 할 건데 윤석열 대통령 설 연휴 동안 민심을 보고받은 뒤 결국은 민생이다. 앞으로 민생 중심의 국정 운영에 더 힘써야 된다. 그래서 영남, 충청 등 전국을 돌면서 국민의 목소리 경청할 계획이다.
그러면은 이 민생 토론에서 나올 대책 뭡니까? 돈입니다. 다 앞으로 선거 앞두고 막 쏟아낸다. 기대하십시오. 그러니까 개봉박두다. 뭐 어차피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예, 재정 맞아요. 문제 얘기하셨으니까 경향신문 기사 하나를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지면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뭐 얘기를 대충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이 얘기는 꼭 사실은 제가 욕심을 내서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경향신문 3면입니다. 아래에 검은 부분이네요. 네, 3면 머리 기사예요, 이게. 이해해 달라며 왜 우리에겐 박절한가? 네, 그 밑에 있는 것도 눈에 띄지만 일단 그 위에 재정 지출 틀어막고 감세만 내소악화는 편향된 정책 탓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작년에 재정 건전성 뭐 얘기하고 올해도 건전 재정만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뭐 R&D 예산 팍 다 깎아버리고 모든 맞아요. 예산들 예. 다 약자 예산들 다 깎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재정 지출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 그렇게 가지고 안 쓰겠다고 해서 안 썼는데 쓸 수 있는 돈 47조 넘게를 안 썼다는 거 아니에요? 47조 7천억인가요? 그러면은 그거를 만약에 내수 확대라든가 내수 진작에 썼더라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내수가 살아나면서 우리 경제가 좋아졌을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기사예요. 그리고 그 밑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 아까 제목 한번 다시만 보여주실래요? 김 여사 이해해 달라며 우리에겐 박절한가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신념대담에서 쏙 빠진 이태원 참사,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들, 희생자들 이런 사람들이 왜 우리 얘기는 대통령 특별대담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느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지금 민생 문제에 올인하겠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막 대책 지금 쏟아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도 모르겠어요. 선거 앞두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할 것 같으면 진작에 다 했어야지. 근데 왜 자기네들이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에 전세 사기 피해자 이철빈 씨가 한 얘기를 예. 제가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외면으로 일관해왔다. 대통령이 마치 요술봉처럼 민생경제라는 말을 꺼내는데 민생경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대통령이 마치 요술봉처럼 민생경제라는 말을 꺼내는데 예. 민생경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이게 정말 와닿는 평가네요. 전세 사기 피해자 이철빈 씨가 한 얘기입니다. 세수 펑크 56조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콕스였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김나 평론가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너무 제가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